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특검이 오늘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주 내로 다시 한번 부르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내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첫날부터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사에 앞서 오늘 고 최상병 묘역을 참배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LA시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시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시는 연방정부의 일방적인 단속이 오히려 지역사회의 경제와 안전을 해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덥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낮엔 대구와 광주 등이 최고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이 출석기일을 바꿔달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즉시 이번 주 다른 날짜를 통보하겠다면서 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입니다. 특검은 계속해서 소환을 통보하면서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집행 같은 강제 수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출석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특검은 어제를 2차 출석일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오늘로 소환 날짜를 하루 미뤘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이달 3일 이후로 연기 요청을 했다가 어제 늦은 오후엔 아예 5일 이후로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습니다.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해야 하고 내란 재판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내란 특검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윤 전 대통령이 오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재차 소환을 통보하겠다면서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을 시사한 겁니다. 특히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경우 국무회의 직권남용 등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검이 2차 소환일을 오는 3일 내란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해 4일이나 5일로 통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소환은 협의가 아닌 조율이라며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추후 체포영장의 명분을 피할 논리를 법원에 제시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버티는 사이에도 내란 특검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계엄 선포 직전에 마치 국무회의가 열린 것처럼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의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당시 국무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로 5분이 채 안 돼 끝났지만 강 전 실장은 마치 40분 동안 회의가 진행됐던 것처럼 초안을 작성해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강 전 실장은 국무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속실은 통상적으로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의혹 제기의 바탕이 됐습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예정에도 없던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직접 전화를 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김정환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와 같이 전화를 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비상계엄 관련 상황임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불러 조사할 때도 국무회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끝나자마자 강 전 실장을 소환하면서 국무회의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할지 검토 중인데 예정된 2차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내란 특검에 이어 최상병 특검도 내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첫날부터 바로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사 개시에 앞서 오늘 최상병 특검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서 고 최상병의 묘역을 참배합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 최상병의 묘역을 참배합니다. 안타까운 사망 사고 이후에 진상 규명을 하려는 조사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저희 특검이 발족을 한 것이고 본격 수사 개시 전 진상 규명 의지를 다지겠다는 겁니다. 이어 7월 2일 오전 현판식을 여는데 곧바로 오후부터는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최상병 순직 사고 당시 부대 책임자였던 임 전 사단장에게 당시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매니저로 있는 인터넷 카페에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리며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 등을 되풀이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서도 자신은 작전 지도를 했을 뿐인데 현장 지휘관들이 이를 잘못 이해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저를 둘이 절병들이 볼 때 지휘하고 지도하고 어떻게 다릅죠? 임 전 사단장은 또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바뀌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핵심 증거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기 위해 국방부에 기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1일 증인신문부터는 공소유지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될 건데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전까지 좀 논의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내일은 한증막 더위가 계속되면서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이틀째 열대야의 가능성이 높고요. 강원도 강릉의 아침 기온은 30도 가까이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지만 이 더위를 식히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낮 동안 달궈진 열기는 밤에도 식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6시 기준 강원도 강릉 기온이 29.8도를 기록해 30도에 육박했고 26.5도를 기록한 서울은 이틀째 잠 못 이루는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폭염특보구역도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에선 어제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경북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은 나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여기 엄청 더워진 것 같아요. 데프리카? 맞아요. 이런 말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지만 비가 그친 뒤엔 습도가 높아져 오히려 더 덥습니다. 이런 한증막 같은 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낮이 되면서 기온이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광주와 대구 35도, 서울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북 중인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예술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공기가 덮인 관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북 중인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예술 공연을 관람했는데 여기에서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유해가 송환된 모습과 피 묻은 후첩 사진 등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TV는 공연을 관람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김 위원장과 관객들의 모습을 여러 차례 비췄습니다. 북한은 북러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조약 체결 1주년을 즈음한 이번 공연에서 이 파병 군인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참전과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이르면 7월쯤에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투병력에 이어서 쿠르스크 지역 재건을 위한 공병을 추가 투입할 걸로 보입니다. 유럽의 낮 최고 기온이 46도까지 오르면서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냄비 뚜껑처럼 고기압을 가둔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아스팔트 바닥에 운동화를 꾹 눌렀을 뿐인데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콜로세움을 지나는 관광객들의 손에는 저마다 부채와 양산이 들려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선 이렇게 사람들이 옷을 벗고 걸어다니고 프랑스 파리에선 전에 없던 더위에 선풍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Así que, pero sí, hace mucho calor, no estoy acostumbrada a este calor. We've already got high temperatures because of the time of year, but the longer the high pressure stays in place, the temperatures keep rising day by day because the heat dome's almost acting like the lid in a pot and it's trapping that hot air underneath it. 이탈리아는 낮 시간대에 실외에서 일하는 걸 금지했고요. 프랑스는 일부 학교에 휴교를 권고할 정도였습니다. 이 높은 기온에 튀르키예에선 산불이 번지면서 5만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야말로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 한 커플이 찍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토네이도 앞에서 결혼을 약속하는 인생 사진을 남겼습니다. 코앞에서 거대한 회오리가 치고 있는데 차 안에서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곧이어 남자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넸고 사진사가 이렇게 이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토네이도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마치 초현실적인 모습으로 남았는데요. 이 두 사람 태풍을 쫓아서 기록을 남기는 태풍 추적자로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면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약혼 사진을 찍었습니다. 청혼을 받은 여성은요,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겠느냐 이러면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으로 청혼을 받았다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토네이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미국 중서부와 잘 어울리는 사진이라는 평가인데요. 누리꾼들은 일생일대의 프로포즈를 받은 것 같다. 인공지능 사진인 줄 알았다. 이런 반응들을 쏟아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국민의힘의 혁신에 0점을 매겼습니다. 최연소 당대표의 빈자리를 채울 새 지도부에겐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국민들께서 놀라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후폭풍을 겪는 당을 맡아 쇄신을 외쳤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49일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선거 과정과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혁신 시도가 어땠냐는 질문에 쓴소리를 서슴지 않습니다.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을 끝내 관철시키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는 요구는 당 주류에게서 외면당했습니다. 지금 보수 야당이 아무리 맞는 말씀을 드려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롭게 들어설 지도부는 탄핵의 강은 반드시 건너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게 된다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기를. 당대표 선거에 나설 생각은 없다며 개혁을 할 후보에게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자리는 영남권 주류로 평가받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어받아 이르면 8월 중 있을 전당대회도 준비합니다. 비대위에서부터 우리 당이 황골탈퇴해서 새로운 싸울 수 있고 투쟁할 수 있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날. 김용태 표 혁신안에 계속 반대해온 송원석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변화를 모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인 3일 오전 10시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을 검토 중인데 취임 100일 무렵 첫 기자회견을 했던 역대 대통령들보다 빠른 시점입니다. 대통령실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용 조기 안착을 알리고 국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놓고 LA시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자체가 이민자를 보호하고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이민자들의 성역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LA시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시의 이민자 보호 정책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연방법 우선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The view of this administration that these cities are engaged in systemic criminal violations and that they are engaged in a scheme to nullify and obstruct the duly enacted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현재 이민자 성역 도시로 지정된 LA시는 현지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단속을 원하면 직접 하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보호 정책이 범죄자를 방치하고 무법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정책 시행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Sean, what they're doing is they are choosing illegal aliens over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ir own citizens and the men and women of law enforcement who are out there trying to protect their citizen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도시들의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과 덴버 등 다른 성역 도시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자 보호 도시들은 지방정부 자치권을 내세우며 연방정부의 일방적인 단속이 오히려 지역사회의 경제와 안전을 해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한때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기아 타이거즈가 화려하게 4위로 올라섰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다른 어떤 구단보다도 승률이 높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주전들의 부상을 말끔히 채우며 맹활약한 기아의 야구를 정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신 것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하시죠. 예. 제가 경기가 끝나고 기아 고종욱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위로와 응원을 담아 계속 이름을 불렀습니다. 36, 고종욱은 지난해부터 2군에서 머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나선 수훈 인터뷰에서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12월에 태어나는 겨울이한테 진짜 아빠한테 와서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6월 마지막 경기에서 1번 타자로 나서 고종욱은 타석에 설 때마다 안타를 때렸습니다. 특히 0대1로 뒤진 6회 초 적시 2루타로 동점을 만든 게 컸습니다. 한 경기에서 3안타를 몰아친 건 거의 2년 만이었습니다.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까지 주전들이 부상이 이어진 기아는 고종욱처럼 잊혔던 이름들을 하나둘 꺼내며 반등에 반등을 거듭해왔습니다. 오선우, 김호령, 김석환까지 반가운 부활이 릴레이로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10라운드로 입단한 성영탁 역시 기아 불펜의 현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하는 위기의 순간 그 공백은 새로운 선수가 말끔히 채워 넣었고 덕분에 팀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절대 1강이란 평가가 무색하게 4월 한때 꼴찌까지 내려앉았던 기아는 5월을 버티더니 6월 중순부터 4위로 올라섰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15승 7패, 승률은 10개 구단 중 가장 높습니다. 어느새 선두 하나와 3게임 반차, 이젠 기아의 7월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들이 취임한 지 3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벌써 민선 8기, 지역의 일꾼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평가해볼 만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정부 세종청사가 있는 행정도시 세종시의 최민호 시장님과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종시장 최민호입니다. 네, 시장님 취임 3주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세종시장으로는 어떤 네네. 3년이었습니까? 격동의 3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8기인데요. 저희들은 4기, 그러니까 이 지방 역사가 좀 짧았고요. 더더구나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을 마친 시점이어서 지역 안정, 그리고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과제, 그리고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점이 매우 절실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법률을 확정 지었고, 그리고 자족기능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도시 비전을 밝히는 그런 행정을 했고요. 덕분에 우리가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과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전국 종합평가에서 행정종합평가에서 연속적으로 2위를 달성하는 그런 성과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할 숙제가 많습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1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시 그야말로 가장 핫한 도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시장님께서 5대 비전을 제시하셨다고요? 세종시는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굉장히 특수하죠. 그래서 특별자치시인데요. 특히 행정수도라는 점이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고, 특히 세종시라는 세종대왕의 묘호를 딴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한글을 주제로 한 그런 테마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는 동북아 최고의 박물관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를 박물관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녹지 비율이 많은 도시입니다. 52%의 녹지와 공원을 가지고 있어서 정원 도시로서의 특징을 저희들이 살려보려고 하고 있고, 또 세종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전국에서 최초로 스마트 시티로 선정된 도시입니다. 21세기 미래 도시를 꿈꿔나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한글문화도시, 정원도시, 박물관도시,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5대 비전을 밝히고 또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문화, 환경, 기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세종시 하면 행정수도 이슈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세종의 행정수도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수도권에 죄송합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수도권 집중 영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마 실감하지 못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만 해도 가장 수도권에 가까운 도시인데 초등학교의 입학생이 올해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학교가 1,500명이 다니던 학교였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31명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29명인 이런 기현상이 지금 지방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저출생 그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은 점점 인구가 늘어날지 모르지만 비수도권, 특히 지방은 아주 메마르고 황폐되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해서 완성시킨다는 것은 균형 발전이나 또 지방 분권이나 지역 소멸이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절실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아젠다로서 이거를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 이것인데, 최근에 시장님께서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신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양 강국을 추구하고 우리가 북극 항로 개설하는 건 좋은 국정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에 있어서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그런 해양 강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문제냐라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극 항로를 개설하고 그리고 해양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러시아, 네덜란드, 카나다, 미국, 일본까지도 북극 항로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해양국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이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옮기는 방법은 우리나라 이외에는 쓰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해양수산부라는 중앙부처는 수도에 있는 것이지 그래야 정책이 원활하게 협조가 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현장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산이 해양 수도의 중심지로서 예를 들어서 해양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집행기관이라든가 극지연구소 지금 인천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연구기능을 더 확충하고 집행기관을 확충하고 확장시키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조율과 협조가 필요한 중앙부처를 수도에서 지방으로 옮긴다. 이것이 해양 강국을 위한 방법이다. 저는 거기에 방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시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세종시 자랑 하나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연속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우리가 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0.75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종시만 1.03의 출산율이 높은 도시고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도시이고 젊은 분들이 살기 좋은 도시고 청년의 도시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호 세종시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0도, 광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곳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습도가 높아서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